자, 지금 당나라 대명궁 유적에 나와 있습니다. 당나라가 가장 번성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왕궁을 지었는데 그게 이 대명궁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당나라보다 쉽게 말해 중국보다 강력합니다. 자꾸 우리는 중국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로마를 앞지르면서 전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건 수나라 때부터예요. 수나라 때. 수나라는 강남 양주 지역에서 시작을 했지만 수나라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는 수나라가 굉장히 익숙한 나라예요. 그게 굉장히 단명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천하통일하고 한 15년밖에 못 갔고 수나라 37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명 왕조들인데도 불구하고 수나라는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살수대첩. 수나라의 끊임없는 침공과 살수대첩. 딱 별동대 30만 별동대 완전히 우리가 쓸어버렸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전쟁, 그 적은 숫자로 그 많은 100만 이상 되는 군대를 격파했던, 그리고 그게 우리 역사에만 나오면 약간 이렇게 과장 아니요 이러는데 걔네 기록입니다. 걔네 기록입니다. 30만 별동대가 2,700명 돌아갔다. 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영웅이 고건무 이래가지고 결국 왕이 되죠. 왕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그 왕이 됐는데 또 드라마틱한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영계소문한테 가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서 상당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현종. 전 세계 최강국을 찍고 자기가 문을 닫았죠. 그 얘기도 이제 조금 해드릴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43년을 했어요. 당나라 당현종 이윤기라는 사람이 43년이야. 그리고 너무너무 잘 돼. 지금 미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돼.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1등을 너무 오래 찍으니까. 그래서 며느리라. 그게 양귀비 사건이에요. 그래서 최정점을 찍었다가 말아먹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점을 찍는 것도 어렵고 당대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 닫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가 죽을 때 스스로 관뚜껑 덮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했었던 스님이 있죠. 예전에 그 경덕 전등록에 보면.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로마가 무진장 대단한 거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서유럽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서유럽 동료로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동로마도 있지만 신성로마 제국, 그 로마랑 별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잖아. 그러면 그게 로마랑 뭔 관계 이러는데 끊임없이 아무튼 로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겐 각인된 나라. 인도에서도 그런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마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당대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나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에도 뭐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우리 아사달, 아사녀, 백제에서 왔어요. 기록에는 당나라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은 다 당나라. 그리고 약간 풍자적으로 나오면 당나라 군대. 그리고 이 당나라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 장안이 엄청난 도시였었기 때문에 장안의 명물, 장안의 제일, 지금까지도 장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대명사 같이 쓰이는,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 정도가 돼야 로마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면서 북쪽에는 5호 16국, 남쪽에는 5호 동진, 송제, 양진 6조 시대를 통일하면서 드디어 엄청난 거대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게 로마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당 세계 제국, 수나라가 워낙 짧으니까 당나라하고 붙여서 이렇게 가거든요. 수당 세계제국이라고 하고, 그때 수나라가 강남 쪽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통일하고 나서는 대흥이라고 하는 지금 장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가 예전에는 이 중국의 예전에는 전부 장안 아니면 낙양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되는 판이 언제 깔리냐면 주나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 주나라. 그 다음에 좋아하는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래서 이 주나라 때 처음에 서주의 수도가 호경이었고, 호경이 이쪽이에요. 딱 여기냐?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 근처에서 움직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도, 이제 동쪽으로, 동주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 전국 시대가 되면 그게 동주 열국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자가 제대로 지방 제후들, 그러니까 분봉된 제후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후들이 이제 다 맘먹는 거죠. 어쩌라고를 시전하는 그게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게 동주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낙양. 그래서 이 장안하고 낙양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장안이 13조 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13개 왕조의 수도.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서 잠깐씩 수도로 정했다가 밀리고 이런 왕조까지 치면 17개 수도입니다. 17개 왕조의 수도. 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놀래네. 좀 놀래주면 참 좋으련만. 낙양은 9조 고도라고 합니다. 낙양은 9개 왕조의 수도예요. 그리고 낙양하고 장안이 이게 동도서도 이래가지고 같이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 장안이 유리한 쪽이 있고, 장안은 지키고 중간에서 약간 우리식으로 약간 충청도 같은데, 그러니까 섬서성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서면이 있고 섬현이라고 하는 현이 있어. 현. 그 옆에 있어서 섬서성이야. 그리고 낙양은 하남성, 황하의 남쪽에 있다 해서 하남성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지키고 딱 가운데서 틀어서 치고 나가기 참 좋고 관리하기 좋은 지역인데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물길이 좀 잘 안 닿아요. 그렇다 보니까 낙양은 운송이 돼. 그러니까 낙양까지는 물자가 들어오는, 나중에 수나라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낙양까지는 물자가 들어오는데 배로 강남에 있는 물자가 대운하를 건설해서 낙양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장안으로 오려면 실어서 옵니다. 실어서 옵니다. 갑자기 수레로 이동을 해서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장안이 그런 면에서는 불리해. 그래서 낙양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시대가 더 뒤로 가면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까지 가면 개봉, 포청천 있는 그쪽으로 점점 동쪽으로 수도가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동북쪽으로 가죠. 그게 북경. 원나라 때부터 수도 대도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북경하고 약간 달라요. 그다음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까지 계속 수도. 그렇게 가는 거고, 당나라 하면 당태종 이세민이 어떻게 보면 최고고, 당고종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고구려도 무너뜨리고 하는데, 당고조는 이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고조 이연, 그러니까 개국하신 분. 근데 이성계 같은 분인데 이성계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성계와 이방원의 관계가 당고조 이연과 당태종 이세민의 관계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방원은 이성계를 못 이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방원이 나중에 이기게 되는 거는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방원도 영웅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지만 이성계만은 못해요. 이성계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힘쓸 때 같으면 이방원이 뭐 왕자의 난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진압입니다. 그런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잖아. 여러분들도 리즈 시절이 있었고, 세월이 하수상하지. 마치 우리가 지금 대명궁 이 유적을 보는 것처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왕궁이었는데 와보면 딱 와보는 순간 왜 여기에 우리 말고 다른 관광객이 없는지. 그런데 여기가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감회가 깊은, 왜 여기 현장 스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그 현수법장 스님, 화엄종 현수법장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법문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다 그런 자리요. 왜냐면 황제, 이게 황기가 서려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갖고도 공진단 한 20개 먹은 값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성계 이방원하고 비슷한 과들인데, 문제는 당고조 이연하고 당세종 이세민 같은 경우는 이세민이 훨씬 셉니다. 이세민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도사인데 지방장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전라도 관찰사, 뭐 경상도 관찰사 이러고 있는데 멀쩡한 아버지를 이놈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반란. 아버지 반란. 야,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아버지 반란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초나를 먹었죠. 대단한 겁니다. 그 수나라 말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봤었던 수양제 헛발질, 두 개의 엄청난 헛발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운하 건설. 이거는 무진장 잘한 일입니다. 헛발질은 헛발질인데 너무너무 잘한 헛발질이에요. 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KTX 지금 경부선 뚫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일이야. 잘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지. 거기서 이제 차츰 뽑아야 되는데 뽑기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 먹은 게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이렇게 한 단계 수나라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사는 다 해놓고 부도 났죠. 이제 진짜 쓸데없는 엇발질은 사실은 그거는 대운하는 해도 됐다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중국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해도 됐다고 생각해요. 단 이제 조금 미친 짓이 그냥 물류만 수송하는 쪽으로 했으면 됐는데 양주 사람이었던, 강남 사람이었던 수양제가 구경을 하러 내려가려고 자꾸 했다. 강남으로. 구경을 하러 내려가면, 황제가 한 번 배를 타고 내려가면 뒤집어집니다. 그 근처들이 다 그냥 폐허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어떻게 보면 부역해야 되고 그거 대접해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배가 한 100m짜리 배를 타고 다니거든, 이 사람이. 용고. 그리고 그게 막 대선단이 쫙 하고. 근데 그런 배를 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운하를 진짜 크게 파야지. 진짜 크게 파야지. 강같이 팠습니다. 강같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잘못한 거고, 또 이제 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수나라 문제가 중국에서 알아주는 성군이에요. 수양제의 아버지. 예, 진짜 정치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수 문제의 개황해치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정치를 잘해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데 아들한테 제낌을 당했죠. 너무 가까이 있는 놈을 믿으면 안 돼. 조금 흔들릴 때 갔습니다. 그리고 양제가 들어섰는데, 양제가 좀 약간 너무 꽂혀. 한 군데 꽂히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국가예요.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도 고구려를 정벌했어요. 수문제도 정벌하고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고구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쪽팔려도 멈춰요. 이건 더 이상 할 게 아니다 라고 멈추는데, 수양제는 그런 게 어딨냐, 안 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라. 그리고 지가 넘어갔지. 찍다가 지가 넘어갔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당고조 이연과 이세민의 관계는 이세민이 다 어떻게 보면 전부 주축을 해서 만들어내요. 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당고조 이연이 장자상속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건성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장남,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선으로 말하면 정종입니다. 정종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당체종 이세민이 그 현무문의 변이라고 북쪽문으로 이건성이 자기 형이 들어오는 거를 매복해서 활로 쏴서 죽였다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아버지를 밀고 황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불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당나라가 처음 들어서 그 집단이 관농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선비족
계열의 사람들에 의해서 당나라가 들어서, 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농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에요. 선비족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왕조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래 이세민이 대하씨예요. 대하씨. 성씨가 복성이면 유목민 계열입니다. 단성이면 농경민 계열이고, 그래서 대하씨인데 나중에 이씨로 그 위에서부터 바꿔요. 저 좀 위에서부터 그렇게 바꾸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세민이 왕이 돼서 우리는 이씨고, 이씨 중에는 성인이 있다. 그게 노자입니다. 노자.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도선부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종교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도교가 앞에 서고 불교가 뒤에야. 도선불후. 부처님, 그러니까 스님들은 뒤에 이제 약간 똘마니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청와대에 지금 종교인들을 부를 때 어느 종교를 제일 먼저 부르느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게 세력이 제일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우리 조상이 노자다 이렇게 이제 날조를 하면서 도교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도교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불교를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들이 약간씩 기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해. 상당히 위험해. 예.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산무일종회난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도교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도선스님, 사분율종의 도선스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풍수도선 아니고 사분율종의 도선스님, 자장률사랑 교류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궁궐은 태극궁입니다. 이 대명궁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명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 스님이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영업담 같은 거를 막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계율적이어야 된다. 이걸 역설합니다. 왜? 개판이 물을 하나 흐리면 요걸 태바가지로 먹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율적으로 잘 살아라. 그 다음에 불교가 얼마나 영험한지 아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다녀. 그리고 책도 그런 식으로 막 써. 그랬는데 도선 스님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아무 효과도 없죠. 황실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느냐? 잘 안 들어가. 그러다가 중국 불교의 위대한 영웅이 돌아옵니다. 왕의 기한 이러면서 딱 돌아오는데, 그게 현장 스님이에요. 당태종이 그때 고구려 정벌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스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촉이 옵니다. 그때 한 말이 주작대로로 모셔라. 정문, 황궁의 메인 도로, 황제만 다닌다는 폭이 100m 정도 되는 전용 도로가 있어. 그 주작대로로 모셔라. 좌청룡, 우백후, 남주작, 북현무예요. 그래서 주작대로로 모셔라. 그게 뭐냐면 종교인을 우대하고 외국에서 유학한 스님이 그게 아니고, 현장 스님이 16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들었던 외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벌할 때 유리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현장 스님한테 뭘 부탁하냐면, 국정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당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현재 남아있는 대당서역기라는 책입니다. 대당서역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세를 파악하고 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그리고 고구려 정벌하러 간 상황에서 그 현장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판단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거를 예우해줘라. 저 양반을 최고로 예우해줘라. 그게 촉이 좋아. 촉이 좋아. 근데 고구려에서는 눈깔이 빠졌다는 거. 화살에 맞아가지고 눈깔이 하나 빠졌다는 거. 궁예가 됐지. 그래서 그거 자치통감이나 이런 데 나온다니까. 되게 화낸다니까. 눈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위징이 있었으면 나를 말렸을 건데 너가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 예스맨들만 있어가지고, 위징은 조광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현장 스님이 그 외국에서 유학한 그런 경험 플러스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고, 그 정보들을
당태종이 귀 기울여서 들어요. 듣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불교로 전향이 돼. 불교로 전향이 돼. 그래서 중국 불교가 드디어 반석에 올라오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당태종이 마지막 죽을 때 했었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대사를 일찍 만나서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게 한입니다. 그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나서 제일 이쁜 자식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그게 당고종 이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게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이방원도 그래. 이방원도 영웅 기질이 있는데 다음을 자기가 고르잖아.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부실하면 제끼고 양령 제끼고 효령 제끼고 충령에게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약간 공부 캐릭터를 또 찍습니다. 되게 그렇지 않아? 자기는 무인 기질이 있는데 무인을 찍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순서까지 바꿔가면서도 공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당태종도 비슷해요. 자기가 그렇게 영웅 기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태종의 시세를 정관지치라 그래. 정관지치. 예, 굉장히 정치를 잘한. 중국에서 강희제 권룡제 청나라 강건성세, 그 다음에 요 정관지치,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문제하고 경제, 문경지치, 이게 3번 제일 잘 됐던 때예요. 굉장히 강력하던 때. 그래서 당고종 이치를 이렇게 낙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 당고종 이치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기록만으로 보면 진짜 약간 순둥이과. 그래서 셋째 아들인데 황제가 돼요. 셋째인데 9째요. 셋째 아들인데 9째 아들이야. 정통 계열로 보면 셋째고 첩자식까지 치면 9이고 쉽지 않다.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황제 된다는 게 쉽지 않다. 9번째인데 제가 접니까? 이거 쉽지 않다. 어머니가 얼마나 했겠어 공작을. 아들은 또 이게 좀 굉장히 순둥순둥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도 그 문덕왕후인데 너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준 자리 나중에 갈 자은사입니다. 현장 스님의 종찰 자은사. 자은사, 자애로운 은혜. 어머니를 위해서. 황제가 됐는데 어머니한테 그깟 절 하나 못 지어주겠어? 그것만. 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나라 가문사는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지어주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어주는 절이고, 이쪽은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궁중암투에서 결국 승리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고종 이치는 진짜 여자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복으로 황제가 됐고, 얘는 좀 부실해. 얘가 좀 부실하다니까. 근데 부실한데 이게 참 부실한 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몸도 아파요. 실제로 몸이 아파. 그래서 몸이 이게 한 번씩 발작하면 사람이 몸을 못 움직인대. 예. 그래서 제가 풍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통풍인가 그런 걸로 내가 추정을 하거든. 그래서 잘 못 움직여.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뭘 잘 맡겨요. 자기가 약간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내가 주도해야 돼. 그럼 망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데 잘해보세요. 이렇게 전문인들을 좀 세우면, 그리고 아버지 때 정치가 잘 됐기 때문에 그 틀을 그대로 이렇게 싹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이제 진짜 그 말도 못하는 뭔가 사건들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엄마 말 잘 들어서 또 황제 됐고, 그 다음에 또 마누라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죠. 그게 칙천무입니다. 칙천무 진짜 대단한 사람. 중국에 500명이 넘는 황제가 있는데 유일한 여성 황제. 유일한 여성 황제. 뭐 3대 악년에 어쩌네 하는데 정치적인 걸로만 보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얘가 제끼고 얘 제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녀 소리도 듣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당고종 이치 때 고구려 넘어갑니다. 고구려 백제 다 넘어갑니다.
태종 때는 안 넘어. 근데 그 또 얘기 재밌는 거 있잖아. 마지막으로 당태종 이세민이 했다는 그 또 당고종 이치한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썰들이 막 워낙 많으니까. 내가 너에게 천하를 줬는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내 무덤에 뭐 하나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왕이지의 난정서. 천하제일행서 난정서. 제가 요번에 그걸로 문진 이런 거 하나 샀는데 난정서 개판 글씨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개판 글씨 그런데도 너무너무 자유로운 글씨. 왕이지의 최대 역작 난정서. 당태종의 무덤에는 난정서가 있다더라. 이런 썰이 근데 그 썰이 있는 바람에 당태종 무덤은 도굴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들어있다. 파고 싶지 않겠어? 그게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재밌어. 그렇게 그래서 당고종 이치가 황제가 되고 당나라는 이미 최강, 지금 미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쫙 올라오고 정점을 찍어서 이제 계속 자기 경신이지. 그렇게 자기 경신을 하면서 자기 몸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나라도 커졌고 그 몸이 아픈 게 그게 원래 태국궁인데 거기가 좀 습지인 것 같아. 습지니까 몸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궁전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밀고 지은 게 대명궁. 양기가 충만한 대명궁. 여기. 예. 그래서 여기를 전궁으로 놓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당태종 말년부터 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이제 완전히 안착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상원효도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유학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옆에까지 그냥 쫙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거든. 그리고 제일 현장 스님과 관련해서 이제 부러운 기록, 옥화궁이라고 황제들의 궁전이 또 하나 있어요. 당고종 이치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절로 쓰시라고 줬지. 그게 옥화사입니다. 야, 시설 끝내줄 것 같지 않아? 궁궐이었는데 절로 바꿨어.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를 깨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거의 뭐 신하들하고 측천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그냥 당고종 이치는 일생 숟가락입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인생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진짜 영웅인 당태종도 못한 고구려하고 백제를 깨느냐. 사실은 고구려 깨는 게 문제거든. 어떻게 깼느냐. 그전에는 성을 다 도장 깨기를 하나 깨고로 갔어. 그런데 당고종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성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수도로 진격한다. 통과. 일일이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성에서 진짜 엄청나게 잘 지키는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거를 계속 싸우려고 갖다 들이박는 게 아니고 돌아가. 수도만 깨면 된다는 거야. 결국 그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네. 보통 고구려가 이제 중국을 막아내는 방식은 겨울이 올 때까지 성에 짱 박혀서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그냥 공성전에서 방어만 하는 거야. 때리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가면 진다. 무조건. 그래서 보급이 끊어지고 영하 40도 쾌속 냉동이 오면 한족들은 끝난다. 이 작전이었거든. 굉장히 효율적인 작전이에요. 청야전이라고 밖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고 산성에 숨어가지고 다 물건 들여오고 다 불질러 버리고 산성에 짱 박혀가지고 한 3개월만 버티면
그러면 북풍이 쓸어준다. 나중에는 손발이 다 얼어서 터지거든요. 그러면 가서 뒤통수 한 대만 때리면 경기가 끝입니다. 아니야, 진짜. 그 작전에 수양제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당세형도 넘어간 거거든. 그래서 그 작전의 변경 때문에 사실은 당고종이 결국 이겼고, 그 당고종이 몸이 아프니까 옆에서 문고리들이 굉장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고리 권력들. 황제가 직접 다 안 하고 뭐 그럼 그러던가 이렇게 이래 버리니까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게 이제 측천무죠. 부인 말을 또 잘 들어. 부인이 이쁜가 봐. 아유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 원래 측천무가 또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거든. 그런데 이제 당태종 죽고 그게 이제 그때 후궁들은 전부 방을 빼야 돼요. 왜? 그래야 이제 내후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방을 빼고, 근데 그걸 민가에 풀진 않아. 그러면 이제 황제들에 대한 예의가 나가니까, 그래서 절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이제 가둬놓고, 어떻게 보면 계속 기도나 하고 이렇게. 그래서 측천무가 밀었다니까. 우리 선배라니까. 우리 선배라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뻤으면 전부 권력을.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황제가 되죠. 자기 아들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중종, 불광왕 이연이라고 하는 중종, 그 다음에 예종. 그래서 신성황제, 측천무, 유일한 여성황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황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나라 황제의 이 순서에서는 측천무가 빠집니다. 중국 사람들은 여성이 그렇게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빼버린다고. 그래서 이 측천무 시절에, 그러니까는 요 현장 스님이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당고종 이치랑 계속 이야기했었던데도 이 대명궁. 측천무 시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드디어 현수종, 화엄종입니다. 화엄종. 현수 법장 스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송나라 때까지 현수종이라고 했다니까. 화엄종이라고 안 했어요. 현수종. 마치 천태지자대사가 만들어서 천태종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여기인지 나도 태극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때 실천한다가 80권 화엄경을 번역하고 그 이야기를 측천무가 내용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측천무도 절에서 좀 살았지만 그런 거 막 복잡한.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정치인이잖아. 황제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측천무 같이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은 계속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도 장안에서 안 있고 낙양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낙양이 동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 장안이 서도가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양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뭐 어쩐지 정확하게 연대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실천한다가 80권 화엄경을 새로 번역을 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한테 내용을 얘기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현수법장 스님.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한테 그 화엄경의 법문을 틀어. 다 듣고 측천무가 한 말이 법문은 좋은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던 거야. 쉽지 않. 그때는 자연스님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지. 책이나 읽고 막 이래 하면 학원 선생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있었던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학원 선생은 입으로 나는 사람이고 학교 선생은 어차피 월급은 나오니까 졸든 말든 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시간만 가면 돼. 그렇게 그렇게. 아니 그렇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현장 스님이 머리도 좋고 참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다니까, 야, 발주를 넣은 쪽이 황제인데
발주처가 황제인데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방편을 써요. 그래서 황궁 앞에 있었던 금사자, 금맥기 사자, 앞에 이렇게 사자를 놓는 풍습이 있거든요, 중국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큰 건물들 이제 다녀보시면 다 사자가 있어. 거기 사자를 보고 그 이제 화엄경에 비유를 해줘. 그걸 가지고 저 보이죠? 보이죠? 이래갖고 살살살 이제 땡겨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문헌이 오늘날까지 남은 게 화엄경 금사자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그만 책이에요. 그때 법문한 거. 그게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적나? 누가 적나? 아니 그게 그냥 즉석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유도리는 있었던 거지. 그리고 법장 스님도 현장 스님 때 번역일에도 참석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의 그늘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 화엄종이 이렇게 쫙 떠오르게 되는 게 칙천무 시절. 그리고 현수라는 호 자체를 칙천무가 주는 거예요. 현수법장이라고 할 때 그 현수라는 호도 칙천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종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칙천무가 71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너무 늙어서 권력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아들 중에 중종이 왕했었다, 황제했었다 그러잖아요. 걔가 난가? 이러면서 또 올라와. 접니까? 이러면서 다시 황제 복이 황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 또 밀린다. 그 중종과 예종의 관계에는 도대체 뭔가 이게 싶어. 예종이 또 밀고 자기도 전에 한번 잘렸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또 들어와. 근데 이 예종을 밀어붙이면서 오는 칙천무의 손자가 진짜 대단. 예종의 아들입니다. 젊은 이윤기 현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가 들어가는 거고, 현종이 아버지를 약간 세웠다가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예종은 올라가기도 잘 올라가고 그만하는 사람도 더럽게 많아요. 한 번은 엄마가 야 너 좀 그만해 이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아들에 의해서 올렸다가 아버지 이제 좀 쉬시죠. 그래가지고 또 그만이야. 그래서 황제를 2번 했는데 계속 그만. 그리고 그 현종도 불완전한 상황에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를 또 엄청나게 잘하죠. 그게 개원의 치라는 거고, 그 개원의 치세 때 드디어 밀교의 3대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엄종에서 그 다음에 밀교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3대사가 누구냐면 선무의 금강지, 그 다음에 불공이라고 하는, 그다음 또 하나를 한 사람 더 넣으면 일행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넣어줘, 좀 쳐줘.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제자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해초, 현초, 불가사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쪽에. 그래서 그 이제 또 밀교 시대가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이 양귀비 때문에 이렇게 기울면서 안사의 난이,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터져요. 절도사 3개 절도사였었던 지방을 3개나 갖고 있어. 내 통치 영역이 3개나 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관찰사야. 야,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그것도 동북 쪽의 절도사들이 힘이 셉니다. 동북 쪽이 어디냐면 지금 북경 쪽. 그래서 그런 쪽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센데 알록산이 3개나 먹었거든. 그런데 그때 누구랑 문제가 벌어지냐면 양국충입니다. 양귀비 사촌 오빠였었고,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양국충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아는 양귀비 사건. 양귀비가 결국 마회역에서 죽고 당현종이 물러나고, 그 사건으로 장안 낙양이 쑥대밭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터오르는 게, 그게 이제 불교사적으로 보면 당나라는 그 뒤로 이렇게 거꾸라지고 새로운 불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그러니까 화엄종도 무너졌고 밀교도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다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란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선불교는 어떻게 이겼느냐? 경전이 없죠. 경전이 없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죠.
그리고 선농일치, 농사지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란이 일어나면 짱 박혀서 농사짓다가 끝나면 나오면 됩니다. 야, 그거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이겨? 그래서 선종이 그렇게까지 움직인다더라. 그리고 그 화려한 역사의 중앙에 이 대명궁이 있다더라. 그 찬란한 현장, 거기에 또 여러분이 있다더라.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